안녕하십니까. 조직론 시간입니다. 자,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5강 조직구조의 객관적 상황 변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배워야 될 이론들이 많은데요. 하나씩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조직구조의 객관적 상황 변수는 이렇습니다. 환경, 기술, 규모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판서를 좀 해놨는데 잠깐 볼게요. 자, 봅시다. 조직구조, 그러니까 조직이 있어요. 여기서 객관적인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변수들은 무엇인가, 뭔가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에 있어서 교재는 크게 세 가지 변수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환경, 보이시죠? 두 번째 기술, 세 번째 규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 기술과 규모는 중요하지만 영향을 주는 게 틀림없고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변수라는 점에서는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렇습니다. 환경입니다. 환경. 자,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전반전 시간을 마치고 후반전에는 기술과 규모를 얘기를 할 텐데 그 시간은 좀 짧게 가는 거니까 이번 시간, 이 첫 번째 강의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환경이 있어요. 나는 조직입니다. 자, 우린 조직이에요. 여기에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은 뭡니까?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환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환경을 봤을 때 우리 관점들이 어떠했느냐? 자, 예전에는 폐쇄적이었어요. 폐쇄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냥 바깥하고 나는 상관이 없어요. 나만 있어. 그러니까 우리 조직만 생각한다. 폐쇄적이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이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 어떻게? 환경이 인풋을 하면 나는 아웃풋이 되고 환경이 독립이 되면 나는 종속이 된다. 종속적 관계다. 무슨 말이죠? 환경이 영향을 주면 그 영향을 조직은 받고 있다. 이거죠. 보통 조직이 주는 영향보다는 환경이 조직한테 주는 영향이 크다고 봐야죠. 뭐 시장, 금리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사람들의 트렌드라든지 뭐 기술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겁니까? 조직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이 어떤 변화나 내용들이 있다면 이게 조직에 영향을 준다. 이게 종속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다가 최신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요? 개방적이 되죠. 어떻게 해요? 인터액티브하다. 환경이 조직한테 영향을 주지만 조직도 환경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관점으로 바뀌고 있다. 자, 이해됐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관은 폐쇄적 환경관, 종속적 환경관, 개방적 환경관 이렇게 있다가 이런 관점으로 발달하게 됐고요. 조직 환경의 유형과 적응에 있어서는 조직 환경의 유형에는 대표적인 게 격동의 장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에머리와 트리스트가 1965년에 주창한 이론인데 조직 환경이 단순한 단계에서 점차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단계로 변화되어 간다. 이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자, 이렇게 변화되어 간다. 어떻게 해요? 처음엔 정적입니다. 그냥 뭔가 환경이라는 게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작위적인 분포고 태아의 단계이고 임의적인 환경입니다. 어떤 게 있는데 이게 발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약적이 돼요. 집약적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 환경에 둘러싸인 뭔가들이 들어와요. 뭔가 들러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뭔가 커져요. 그래서 집약, 뭔가가 응축되는 단계를 거치다가 그 다음에는 3단계가 뭐다? 반응적이다. 자, 막 교란이 일어나고 나도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러면서 동태적, 환경과 내가, 조직과 환경이 정태가 아니라 움직이는 환경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이게 드디어 복잡하고 격변하는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 그래서 이걸 표현을 뭐라고 했다? 격동하는 장이 됐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조직 환경의 유형에서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론들이 일반 환경과 업무 환경이 있다. 이건 굉장히 단순한 개념입니다. 카츠와 칸이 1965년에 구분한 건데, 그리고 아토스, 호만스, 홀, 뭐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자, 이런 학자들이 했던 얘기는 일반적인 환경, 어떤 거다? 사회적인 제도, 뭐 법, 정치, 경제, 문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반적인, 범용적인 그런 환경들이 있고, 자, 업무적인 건 뭘까요? 업무적인 환경은 나, 즉 조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조직과 상관없는 커다란 환경들도 있지만, 이 업무적인 환경이라는 거는 나랑 직접 상관되어 있는 어떤 환경의 요인들을 말한다. 조직과 직접적인 거래가 있는 조직, 다른 조직이죠. 그 다음에 집단과 관련된 환경을 얘기하고,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든지, 우리 고객이라든지, 시장 자체라든지,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통제하는 집단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정부 조직이나 뭐 면허나 영업 허가 이런 거를 통제하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압력을 행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행동을 제약하게 만드는 그런 이해 당사자, 통제 집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환경이다? 업무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객관적 환경과 주관적 환경이 있어요. 객관적 환경과 주관적 환경이라는 것도 있는데, 객관적 환경은 물리적인 실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주관적 환경은 명목주의, 즉 어떤 개념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물들이 있고 어떤 특정한 조직들이 있다면 그 조직을 구체적인 명칭을 지칭하여서 얘기하는 것은 객관적인 환경이 되고요. 주관적인 환경은 어떤 개념, 우리는 이런 쪽으로 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가고 싶다, 이런 체제 하에 있다라는 주관적인 환경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 똑같은 환경이지만 사람 또는 조직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이게 주관적 환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환경 적응 전략과 기관 형성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환경이 있어요. 환경이 있는데 환경은 우리가 환경을 적응하기도 하고요. 적응적으로 흡수하기도 합니다. 자, 말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환경에 적응하거나 적응적으로 흡수한다. 그럼 환경에 적응할 때는 어떻게 적응하냐? 자, 이전에 이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환경은 우리가 불확실합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의 경제 환경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주가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금리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겠죠. 정해진 시스템에 따른 그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가 예측 또는 내일의 어떤 마켓, 내일은 더 잘 팔릴까? 덜 팔릴까? 또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거 충분히 아시죠? 자, 이 불확실성하고 관계되는 속성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질성, 유동성, 위협성, 긴밀성, 조정성 이런 것들입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이질성은 뭐예요? 환경이 이질적이다. 우리랑 성향이 너무 다르다. 다르면 어떤가? 불확실성이 올라간다. 자, 그 다음에 환경이 유동적이다. 오늘은 이쪽으로 갔다가 내일은 저쪽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안정성이 낮을수록, 즉 유동성이 클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여기서 교재에서 예를 든 건 뭐냐면 로렌스와 로시의 연구를 예를 들면서 플라스틱 산업의 경우에는 기술적 쇄신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쇄신이 일어나면 어때요? 완전히 그 전의 생태계가 바뀌죠.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필름 카메라가 없어졌다. 현상토가 없어졌다. 이런 어떤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산업 또는 일상의 환경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높을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환경의 위협성, 위협.
뭔가 위험에 노출된 위협이 높을수록 불확실성이 높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여기 속성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고요. 긴밀성은 뭡니까? 다른 조직, 다른 환경과의 어떤 인터랙티브가 가까울수록 불확실성이 높다. 왜죠? 왜 그렇죠? 우리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근데 그 전화를 받고 여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다 보면 긴밀성이 높다 보면 어때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의 변수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에 반응함으로써 뭐가 높아진다? 불확실성이 높아집니다. 자, 긴밀성 그렇고요. 조정성은 특정 조직이 관계를 맺고 있는 조직들과의 조정이 잘 될수록 비슷한 얘기예요. 긴밀성이 높다는 것과 조정성이 높다는 것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특정 조직이 관계를 맺고 있는 조직들과 조정, 코오디네이션 또는 어떤 컨트롤 또는 어떤 어드저스먼트 뭐 이런 것들이 잘 될수록 불확실성은 높아집니다. 자, 조직의 환경 적응 전략을 보겠습니다. 자, 환경 적응은 적응적 흡수 이렇게 있는데 환경에 조직을 적응시켜서 조직의 존속성, 안정성, 유동성을 확보하여서 안정을 꾀한다. 자, 우리는 궁극적으로 뭘 원하죠? 우리 조직, 우리 회사, 우리 조직,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있다면 어떻기를 원합니까?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고,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있기를 원하죠. 그거는 영속성 또는 지속 가능성 또는 어떤 안정성 이런 거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본적으로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적응하려고 하는 동인이 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조직이 환경 변화에 적응해가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가는 과정이다. 적응하고 대응하는 활동, Adaptive and Coping Activities. 자, 볼까요? 환경 적응은 어떤 단계를 거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처음에는 인지, 어떤 환경의 변화, 환경의 내용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인지했어요.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합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해요? 처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환경이 변화가 됐구나.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였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서 이 일은 우리한테 이런 영향을 줄 것 같다고 합니다. 라는 체계적인 정보를 흡수를 하고 접수를 하고 수집을 하고 이걸 처리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느냐? 이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분석해내는 거죠. 그리고 나면 변화를 실현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실현해요. 여기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를 즉 계획안을 마련하거나 대응 전략을 마련을 했을 때 그 다음에는 뭐냐? 이거를 실제로 가자, 실천합시다 라는 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거를 액티베이팅, execution 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변화를 실천하면 어떻습니까? 저항도 있고 어색하고 이거 왜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어떤 공감대 형성도 어렵고 하지만 일단 실현이 되고 반복이 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정착이 됩니다. 정착. 자리를 잡게 돼요. 자,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이거죠. 결과가 나오고 전달을 합니다. 일종의 플랜. 그 다음 뭐죠? 얘는요? C. 이렇게 되죠. 플랜 to C. 그리고 완료 단계. 즉 다시 환경을 인지하고 수집하고 변화를 실현하고 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환경 적응의 대응 단계. 이해되시죠? 네. 자, 적응적 흡수. 이 말이 뭐예요? 적응을 위해서
흡수를 한다. 말은 좀 어렵지만 그냥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조직의 정책이나 리더십, 의사결정 기구는 새로운 요소를 흡수, 그래서 적응하는 과정을 갖추는 것이다. 안정과 존속을 유지하고 위협을 회피하며 조직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지향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공식적인 적응적 흡수가 있고 비공식적인 적응적 흡수로 구분이 되는데, 어떤 것은 굳이 조직이 천명을 하지 않더라도 구성원들이 알아서 변화에 적응하는 경우들이 실제로는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우리는 앞으로는 이런 기업이 되겠다. 우리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침으로 조직 운영을 해 나가겠다. 이런 건 공식적인 게 되는 거죠. 자, 적응적 흡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환경에 대한 조직의 영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institution building, 기관 형성이다.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을 창설하거나 기존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새로운 규범, 가치관, 역할, 기술 이런 것들을 정립, 확산,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변동을 유도하는 것. 뭐라고요? institution building, 기관을 형성한다, 세운다 이런 뜻이죠. 에스만과 블레이스 1966년에 기관 형성 변수에는 기관 변수와 연계 변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기관 변수와 연계 변수가 있다. 기관 변수는 뼈대가 되는 institution 팩터들을 얘기한다고 봐야 되겠죠. 리더십, 목적, 사업, 자원, 내부 구조가 있고, 연계 변수는요? 연계 변수는 그야말로 연계하는, 뭔가 이렇게 연결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수권적 연계 변수, 기능적 연계 변수, 규범적 연계 변수, 확산적 연계 변수 등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리더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리더십이에요. 특성 개인의 지도성, 지도력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의 지도성과 지도력을 의미하는 게 되는 것이고, 기본 목적은 조직의 강령, 즉 공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조직의 이미지나 기대, 그 조직에 거는 기대, 그리고 활동 유형을 포함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사업은 여러 자원을 산출하고 배분하는 활동, 우리가 꼭 영리 조직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영리라고 한다면 기부금 같은 걸 받고 그걸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해내는 어떤 공헌을 이루는 그런 활동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원은 사업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인적, 물적, 기술적 자원을 의미합니다. 자원의 유무나 이용 가능성이나 공급원 등이 주요 요소로 검토되어야 되고요. 내부 구조는 구조와 과정인데 역할, 권한, 의사 전달 체계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요. 수권적 연계 변수는, 자, 제가 쭉 설명드릴게요. 기관 활동에 필요한 권한, 자원 배분에 대한 조정이나 통제하는 외부 조직과의 관계, 기능적, 수권, 기능은요, 기능적, 생산적 활동에 있어서 서로 협력적이고 보완적 관계에 있는 조직들과의 관계, 규범적인 거는요, 기관 기본 목적과 관련된 규범 가치를 다른 조직과 관계를 가지면서 연계하는 것이고요. 확산적인 거는 공식적 조직을 구성하고 있지 않은 불확정적인 사회 요인들과의 관계, 확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규범이 있는데 없는 쪽으로 확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기관성을 판단하는 변수들이 있어요. 생존 능력, 자율성, 영향력, 파급 효과. 생존 능력은 조직이 사멸되지 않고 살아남는 능력이고요. 자율성은 쇄신적 조직이 가지는 본래적 가치가 그 환경에서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냐, 그래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 영향력은 우리 조직이 사회 영역 내에서 누리는 힘, 조직 내외에 걸쳐서 활동 범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표현은 어렵지만 그냥 글자 그대로 영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급 효과는요, 조직의 활동을 다른 사회적 단위들이 어느 정도나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관한 얘기. 자, 조직 간의 관계는 조직 집합, 그 다음에 대상 조직.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조직 집합,
조직 집합, 그 다음에 대상 조직, 뭐라고 돼 있어요? Focal Organization, Focal Organization. 조직 집합은 Organizational Set, 그야말로 집합이에요. 자, 조직 집합의 개념은 이반과 머튼의 역할 집합 개념을 조직에 적용시킨 이론. 자,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다른 쪽 이론에서 가져온 것이죠. 우리가 경영이나 사회과학에서 보면 다른 학문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연과학, 이것은 정말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그런 영역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과학의 원리들을 우리가 사회과학으로 많이 가져오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생물학, 우리가 신체나 동물이나 식물을 연구하는 생물학에 있어서도 어떤 기관적 특성이 꽤 명쾌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우리가 차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외에도 다양한 학문들에서 우리가 이론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조직 간 관계의 분석 수준을 유용한 게 1대1 관계, 집합적 관계, 망 관계, 유사 조직공 관계. 이거는 간단한 얘기예요. 조직 간의 관계를 할 때는 1대1로 보느냐, 다수를 보느냐, 유사 조직군을 보느냐, 아니면은 조직막, 네트워크를 보느냐. 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유형화를 했다. 학자들의 얘기이긴 합니다만 중요하게 참고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정말 그런 것인지 보다는 이들의 논리적인 사고와 사고에 확장하는 궤적을 공부하면서 학습하면서 배우면서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나의 환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과제들을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거, 이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직 집합의 주요 국면은 조직 간 관계를 연구할 때 분석해야 될 것들인데 이게 뭐냐? 투입 조직 집합과 산출 조직 집합, 비교 준거 조직과 규범 준거 조직. 말이 어렵네요. 조직 집합의 규모, 투입 조직의 집중도, 구성원의 중첩, 목적과 가치의 중첩, 경계 업무 담당 직원, 그 다음에 대상 조직의 조직 집합에 대한 전략으로 경쟁, 협상, 적응적 흡수, 연합. 이거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직 환경 이론의 전개, 조직 환경 이론을 배워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읽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조직 환경 이론의 전개, 드디어 나왔어요. 오늘 우리 수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상황 이론, Contingency Theory. 조직의 성공이란 상황에 대한 조직의 적응성을 높임으로써 조직의 효과성, 능률성을 높인다. 자, 키워드 나옵니다. 조직의 뭐라고요? 효과성, 능률성 어떻게 한다고요? 높인다. 뭘 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적응성. 우리 조직이 있는데 어떤 상황, 이건 환경하고는 또 약간 다른 얘기죠. 상황이라는 거는 동태적인 그런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환경이라는 게 있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스토리죠. 아주 구체적인 스토리가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한다고요? 적응성을 높임으로써 뭘 한다? 효과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한다. 그래서 상황 이론의 기본적인 가정이 있어요.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하고 최선의 조직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어떻게 모든 환경에 다 딱 맞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조직화 방법도 유효성이 동일하지 않다. 방법이 어떻다고요?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조직화 최선의 방법은 특정 조직이 관계를 가져야만 하는 환경의 성질, 이 환경들의 성질에 따라 달려있다. 즉 상대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황 이론이 나와요. Contingency Theory이고요. 자, 이 상황 이론은 개방 시스템 관점이에요.
아주 인터랙티브합니다. 그리고 인과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상황에 적합한 게 조직의 성과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에 얼마만큼 적합하느냐가 우리 조직의 성과랑 밀접하다. 그게 곧 성과다. 그런 시스템 이론의 관점을 따릅니다. 적합성을 보완해서 더 합리적으로 개발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선택. Strategic Choice Theory. 전략적 선택 이론. Theory. 여기 다 이론이 붙습니다. 자, 이건 상황 이론의 바탕 위에서, 자, 이게 기본이 되는 거네요. 상황 이론의 바탕 위에서 사회학과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서 통제력 유지를 통한 조직의 유효성, 조직의 효과성, 능률성이 아니라 얘는 뭐라고요? 유효성을 어떻게 한다? 증대시킨다, 높인다. 조직은 환경을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한 힘을 획득하고자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율적 행위자. 좀 더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조직은 뭐라고요? 자율적 행위자. 과거의 폐쇄적이거나 정태적인 개념이 아니라 행위. 내가 스스로 행위를 선택한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선택한다. 강조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가정은 조직은 환경을 스스로 창조할 수도 있다. 경영자는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상황에 대한 대안 중에 만족화의 원리에 따라서 스스로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즉, 그 조직 내에서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관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이 있으면 조직은 그렇게 따라갈 것이다라고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조직 내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만족화를 위해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움직이는 존재다. 그래서 움직이는 정도 결과가 뭐라고요? 환경을 창조할 수도 있다. 내가 환경을 창조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그게 무엇보다 전략적 선택 이론이다. 환경 내 사상에 대한 지각과 평가는 환경과 조직 활동 간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작용을 한다. 객관적 특성과 지각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는 일치할 수 없다. 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왜냐? 자율성과 스스로의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자원 의존 이론, Resource Dependence Theory, 자원 의존 이론이에요. 조직의 성공은 자원 획득을 위한 권력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조직은 필요한 외부 자원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구조와 행동 유형을 변경시키는 연합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자원 이론의 가정은, 자원 의존 이론의 가정은 조직은 내부 및 외부의 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희소가치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요. 환경 내에서 다른 조직에 대한 의존성을 극소화, 다른 조직에 의존했다가 거기서 결정이 잘못 나면 우리가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다른 조직에 대한 의존도를 극소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화한다. 최소화는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한다. 다른 조직의 특정 조직에 대한 의존성을 극대화하는 자원. 말이 기니까 잘 보세요. 자, 극대화하는 자원에 대한 통제력. 자, 통제력이에요. 통제력. 여기 나옵니다. 힘. 이런 표현 나오고요. 통제력. 이런 표현 나오나요? 무엇에 대한 자원. 획득. 자, 이게 키가 되는 거죠. 자원 의존 이론은 Resource Dependence Theory는 파워를 가지고 싶은데 무슨 파워를 가지고 싶냐? Resource를 획득하는 힘을 가지고 싶다. 그리고 외부에 의존하는 힘은 줄이고 싶고 조직의 의존도가 큰 자원에 대한 통제력, 획득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가져오고 싶고 그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원 의존 이론은 조직에 의해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략적 선택 과정을 중시한다. 이것도 재미있는 특징입니다. 전략적 선택 뭐를요? 과정을 중시한다. 얘랑 비슷하나요? 그런데 전략적 선택 이론과의 차이는 뭐라고요? 자원을 아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퍼져나갑니다. 시장과 위계 이론, Market and Hierarchies Theory. 이거는 제도경제학의 바탕을 둬서 이건 좀 특이해요. 거래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조직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조직은 거래를 관리할 수 있다. 왜? 투입과 산출, 즉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래, 트랜잭션, 이 부분에 있어서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최대화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하더라? 거래에 집중을 하니까. 그럼 시장하고 위계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봅시다. 분석 단위는 거래이고요. 거래 행위자는 거래 비용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활동에 종사하고 있고, 거래 조정을 위해서 시장 관료제 동료 집단이라는 광범위한 지배 구조가 이용될 수 있고, 약간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잠깐만 더 들으세요. 상이한 지배 구조의 적절성은 거래의 특성에 달려 있고, 복잡, 불확실, 강요의 곤란, 목표 일치, 투자 종료 관점에서 특징 지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능률적 조정자는 보세요. 시장, 그 다음 뭐죠? 관료, 그 다음에 동료 집단. 시장, 관료, 동료 집단.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시장은 뭡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벌어지는 게 시장이에요. 근데 관료가 개입을 합니다. 왜? 아, 이거는 시장의 논리에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 특히 대표적인 게 뭐죠? 금융이죠. 금융을 통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자원들,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료제가 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죠. 동료 집단. 자, 여기서 이거는 현대 시장 논리에서는 좀 주의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론적인 거니까 이론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그냥 점으로 되어 있고요. 점들이 막 퍼져 있는 거예요. 관료는 뭡니까? 거기에 강력한 힘이 있어서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 여기는 여기까지 해라. 여기보단 저쪽이 좋다.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저쪽을 관장한다. 라는 관료가 하는 것이고, 동료는요. 끼리끼리 뭉치게 됩니다. 같은 산업끼리 같은 어떤 동질 비슷한 특성을 가진 그 개체군들끼리 끼리끼리 뭉치게 돼요. 이 동료 집단입니다. 동료 집단이 왔을 때 여기서 뭐가 발생되냐면은 통제하는 힘들의 주체가 이렇게 시장에서 출발하지만 위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거래를 조정하기 위해 시장, 관료제, 동료 집단이라는 광범위한 지배구조라고 표현해요. 지배구조. 일종의 거버넌스죠. 지배구조가 사용될 수 있고, 이들에 의해서 뭘 하고 싶다고요? 거래 비용을 줄이고 싶다. 거래 비용을, 목표는 거래 비용을 줄이고 싶다. 왜? 원가를 줄이는 차원이죠. 네. 너무 자세한 얘기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한적인 성격이고 이론의 타당성 입증이 어렵고 모든 조직을 동일시하는 한계 등이 부정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시장 실패의 원인이나 기업 조직의 존재 이유 설명, 조직 유형의 효율성에 대한 설명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뭐가요? 시장 위기 이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개체군 생태학 이론. 개체군 생태학 이론은 Population Ecology Theory인데, 조직의 성공은 곧 조직의 생존으로 규정되고, 생존 분석에는 분류, 클래시피케이션과 선택, 셀렉션이라는 이슈를 강조합니다.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개체군. 자, 모여. 여기 보면 나옵니다. 자, 개별 조직보다는 조직 유형 또는 조직의 개체군에 있다고 본다. 조직 유형이나 개체군은 경제적 측면에서 동질적 조직의 집합을 의미한다. 개체군, 파퓰레이션, 그룹이죠. 그룹이 뭘로요? 경제적 동질 집단들을 의미하더라. 이게 어떤 특성? 생태학적 특성. 마치 살아있는 생물들처럼 모이고 활동하고 움직이더라.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는 개체군의 조직 행동에 대해서 정확한 규명을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고요. 개체군과 환경 간의 동태적 관계와 장기적 조직의 생존이 탐구될 수 있기 때문에 진화론적 유형이고 생존을 위한 전략적 방침과 자원의 경로를 설명하고 선택 메커니즘을 통해서 뭔가 생각보다 다양한 이론적 설명, 근거, 어떤 모형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 뭐라고요? 개체군 생태학 이론이다. 그런데 조직관리자의 전략적 선택은 무시하고 환경 결정론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어요. 자, 왜요? 동질 집단이다라고 해서 조직의 개별 특성 무시하고 이렇게 뭉쳐있는 집단을 하나의 특성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분명히 여기 얘기했습니다. 전략적 선택, 자율이고 행위자다 라는 거에 반대적 속성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런데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전통적 거시론에 비하면 조직과 환경 간의 관계 규명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다음에 제도화 이론. 자, 여기까지가 제도화 이론까지가 우리가 객관적 상황 변수 중에서 환경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힘을 내봅시다. 자, 제도화 이론, Institutionalization Theory, 합법성과 자원 획득을 통해서 조직의 생존을 강조했다. 이건 사회학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건데 조직을 환경과 교환 단위가 아닌 활동의 영속성을 추구하는 제도, institution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도화 이론은 조직의 주요 차원은 조정이나 통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실체다. 실체, 몸통, 뭔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조직이 어떠해야 되고 업무가 수행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유되고 제도화된 견해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가정이에요. 합법화되고 합리화된 요소를 공식구조에 통합시키면 합법성이 극대화되고 생존 가능성이 증대된다. 즉 제도적으로 뭔가 이거를 준비를 잘하면 뭐가 좋아진다고요? 생존 가능성이 좋아진다. 그 측면에서 제도화 이론이 가는 방향이 나오는 거죠. 자, 제도화 이론은 제도라는 지속적이고 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맞췄고 안정화된 구조적 측면에 관심이 있고 활동의 지속성에 관심을 가져서 기존 관점을 비판하고 새로운 학문적 상식을 가져왔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지나친 이론에 분하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조직 환경 이론에 대한 평가로 보면 조직 환경론이죠. 조직 환경론은 기존의 미시조직론 대비해 조직이나 개체군이나 공동체 수준의 중범위적, 크다란 게 아니라 중간 범위의 이론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공헌이 있고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조직과 환경의 적합관계를 유지하는 관심을 환기시켰다. 단순 적응을 넘어서 환경을 창조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줬고 구조기능주의자들의 국한된 개념을 해석적 패러다임, 급진적 구조주의자 패러다임, 급진적 인본주의자 패러다임 등으로 확대를 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이론들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학문상 분업, 그러니까 우리는 조직론, 행동론, 어떤 이런 우리만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경영, 사회, 정치, 심리, 생물학 등의 학문 분야를 동원해서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분석,
종합학문적 성격으로 연구를 발전시키려고 했다. 근데 조직 환경론에 대한 비판은요, 상이한 학문적 전통을 극복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칸막이 현상.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뭔가 통합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복잡한 환경의 측정이 안 되니까 뭐가 떨어져요? 타당성, 신뢰성, 일반화 가능성의 한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직의 환경 창조, 조직 간 차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비판까지 받으면서 조직 환경론에 대한 얘기를 마쳐볼까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조직 구조의 객관적 상황 변수의 환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강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기술, 그 다음에 규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우리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